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크레딧 스위스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어디선가 또 다른 뉴스가 터져나올 것 같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오늘 국회에서 글로벌 은행 위기가 현재 어느 단계를 지나고 있고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안전한지를 두고 토론회가 열렸는데 현장을 취재한 경제부 서형교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서 기자, 최근에는 큰 불안은 잦아든 것 같은 모습인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도 SVB 파산에서 시작한 은행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은행 위기가 큰 불로 확산되는 것은 막았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지난주 시작한 미국 은행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안도감을 더했습니다. 지난 14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분기 주당 순이익이 0.94달러로 컨센서스를 웃돌았습니다. 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입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도 최근 한 달 동안 10%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예. 이게 전문가들 얘기 아까 이제 들어보면 큰 불로 확산되는 건 막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어느 정도 진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한국은행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SVB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 미국 대도시 사무실의 공실률이 18.7%로 역대 최대로 치솟았는데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에서 중소형 은행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출 부실이 심화됐을 때 중소형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2, 3분기 경기 위축 국면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은행 위기의 결말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금융당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나라 은행과 사업 구조가 다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모두 국내 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VB가 파산한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만기가 긴 국채에 지나치게 많이 투자한 점이 꼽히는데요. SVB가 보유 자산의 절반 이상을 채권에 투자한 것과 달리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의 절반 이상이 대출입니다. 즉 금리 상승기에 채권 평가 손실이 불어났던 SVB와 달리 국내 은행의 안정성은 높다는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 일부 인터넷은행 등은 SVB처럼 보유 자산의 상당 부분을 채권이나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어서인데요. 토론 발제자인 전성인 교수가 오늘 부실 금융회사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SVB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좀 더 위험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시장에서는 특히 부동산 PF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그리고 증권사들의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또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3.59%입니다. 상호금융권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상태인데요. 예.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 연체율이 상승하는 부분에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감독을 받지 않는 기구가 여전히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열심히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예, 이 위기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오늘 금융안전 개정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요. 먼저 금융안전 개정이란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일종의 기금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 단기자금 시장이 마비되니까 금융당국이 유동성 지원 대책을 내놨잖아요. 예. 그런 자금 지원 제도를 상시화한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상태로는 설익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토론회 현장에서는 금융안전 개정의 운용 주체와 자금 출처를 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이용우 의원과 전성인 교수의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금융안전 개정안을 정부가 가져왔다가 법안 심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는데 누가 얼만큼 부담하고 누가 금융위기 시점에 들어갈 때 판단을 할 건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기금 내에 있더라도 이것의 운영 주체는 달리 해야 된다. 금융위가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민간인도 넣어서 금융안정협의회하고 거기서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도 검토 중인 것 같은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현재 은행 그리고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회사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 비율을 보면 미국이 3.7배로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예금 보호한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다만 오늘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한도를 높이더라도 업권별로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업권의 보호한도를 똑같이 높이면 고객들이 금융사의 건전성보다는 고금리만 줬게 되고 이렇게 돈이 몰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의 위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서영교 기자였습니다.